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가리아의 예언자 바바방가이다. 바바방가는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와 스탈린의 죽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영국 다이애나 왕세 자비의 죽음, 9.11 테러와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등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지력이 알려지며 당시 소련 공산당 고위 인물들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녀의 예언을 많이 다루었고 그녀는 예언가로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 바바방가.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예지력을 얻게 된 것은 큰 사고 때문으로 전해진다. 바바방가. 그녀는 1911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이때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바바방가는 예언가로의 삶을 살았고 1996년에 불가리아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많은 예언을 남겼다. 그녀의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는 신비한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 바바방가는 1979년 TV 방송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한다. 2000년 8월 쿠르스크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쿠르스크는 당시 소련의 도시 이름이었는데 바바방가의 예언이 담긴 프로그램은 소련과 불가리아 전역에 방송되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쿠르스크 지역에 사는 주민 일부는 예언의 시기가 가까워지자 도시를 떠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8월 말까지도 쿠르스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일로 바바방가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잠수함인 쿠르스크가 침몰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승무원 112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바바방가의 예언 속에서 쿠르스크는 지명이 아닌 잠수함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서울 정도로 신비한 예언 능력을 보여준 바바방가는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1996년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8월 1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리고 실제 바바방가는 자신이 예언한 그 날짜에 사망을 했다. 바바방가의 장례식에는 당시 불가리아 대통령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바바방가.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았다는 예언서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 예언서에는 훗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바바방가는 2024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 예언을 살펴보자. 1. 세계 지도자 푸틴의 암살이다. 2024년에 중요한 세계 지도자 한 명이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될 인물은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다. 또한 이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은 러시아 내부의 인물이다. 2. 유럽의 수많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큰 규모의 나라가 2024년에 생물학적 무기의 실험 또는 이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을 공격하게 된다. 3.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다. 전력망과 수도, 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위험을 지니고 있다. 4. 유럽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2024년 세계적으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위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섭게 불어난 부채 규모와 지정학적인 긴장의 증가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력 이동이다. 5.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뒤따를 것이다. 지구 궤도의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방사능, 수치 급등 등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2024년에 심각한 여러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6. 의료계에 새로운 암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다. 기술이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다. 불치병으로만 여겨졌던 알츠하이머를 포함해 난치병의 치료법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새로 등장할 것이다. 7. 양자 컴퓨터 발전. 또한 컴퓨터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바바방가가 남긴 예언서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진다. 그럼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언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2028년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된다. 금성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다. 2043년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유럽은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다. 2046년 어떤 신체의 조직들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66년 미국이 이슬람의 로마를 공격하면서 단시간에 기후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사용한다. 2084년 자연이 복구된다. 2088년 단시간에 급격히 늙어버리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 2100년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지구의 반대편을 비출 수 있게 된다. 2111년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로봇처럼 된다. 2195년 해저 식민지가 충분히 개발되어 풍부한 에너지와 식량을 얻게 된다. 2221년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무언가 끔찍한 것들과 접촉한다. 2288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외계 생명체와 접촉이 이루어진다. 2291년 태양이 식어간다. 태양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2410년 무언가 끔찍한 존재가 먼 우주로부터 지구에 접근한다. 3797년 이 시기에 이르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되고 인류는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충격. 2025년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위험, 혼란과 격동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이다. 아마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 탓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미스테리 예언 하나를 소개하겠다. 꿈으로 예지몽을 꾸고 그것을 만화로 옮긴다는 일본인 만화가 카츠키료의 예언으로 이미 정확하게 실현된 13가지 예언 중 몇 가지와 앞으로 일어날 2가지 미래 예언을 소개하겠다. 먼저 그녀의 예언에 대한 깊이를 위해 그녀를 잠깐 소개하겠다. 카츠키료. 그녀는 1954년생 여성 만화가로 1975년 월간 프린세스로 데뷔를 하는데 이미 1970년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의 예지몽은 꼭 5의 배수가 되는 해, 즉 5년이나 10년, 늦어도 15년 뒤에 그 꿈이 현실화되는 법칙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주로 순정 만화를 그리던 작가였지만 1970년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예지몽을 꾸고부터 그 예지몽을 모아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그녀는 그날 꾼 꿈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공원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자살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 후 며칠 뒤 TV를 시청하다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공원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그녀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장의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예지몽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항상 침대 머리맡에는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고 예지몽을 꾸는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그 내용을 메모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껏 자신이 본 수많은 예지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가지를 따로 모아 만화책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9년 7월에 발간한 내가 본 미래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그녀의 책 속 내용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면서 책의 값어치는 무한정으로 급상승하게 되었고 현재 일본에서는 재앙을 예방하려는 심리 탓에 타치키료가 출간한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책의 가격은 무려 100만 원이 상회할 정도라고 한다. 물론 사치키료를 표방한 가짜 예언가들이 난무하는 탓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럼 이미 이루어진 그녀의 예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녀는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꿈에 보이는데, 꿈을 꾼 뒤 5년 후 1997년 8월 31일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들이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 1995년 1월 2일 그녀는 꿈속에서 황폐하고 쩍쩍 갈라진 대지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은 15일 뒤 1월 17일 한국에서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대지진이 일어난다. 1976년 11월 24일 자신이 꾼 꿈에서 그룹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친구와 함께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그때로부터 15년 후 1976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사망한다.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젊은 남자 가수가 갑자기 의문사하는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일본의 인기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수많은 예언들이 실려있는 만화책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타치키료의 예지몽이 실린 만화책 속 사건들이 만화책이 출판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그녀가 과거 일들을 자신의 예지몽으로 포장했다고 생각했다. 일각에서는 만화책 판매 부스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봤고, 그 여파로 그녀는 만화계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그렇게 그녀의 책은 그녀와 함께 서서히 잊혀져갔지만, 만화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으로 그녀의 만화책은 절판되며 세간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된다. 그것은 1999년 7월에 발간한 책에서 이미 지난 예언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하나 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한다는 꿈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3월 일본 동부 지역에서 진도 9의 엄청난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인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까지 폭발했기 때문에 타치키료 그녀의 예지몽이 정확히 12년 후 일어나게 되었기에 그녀의 책은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2020년도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4월에 일본에서 더욱 심해진다는 예지몽이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무려 2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엄청난 놀라움과 더불어 커다란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 1995년 1월 꿈에서 만난 천사들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5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는데, 그녀는 5년 뒤 만화 가생활을 은퇴하게 되는데, 타치키료가 만화를 출간한 것은 1999년 7월. 당시 초판본 만화를 본 사람들은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짜집기 한 것이라 했고, 곧 그렇게 그녀의 예언은 잊혀져 갔다. 타치키료는 그 후 무명 만화가로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2000년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그녀의 만화책이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타치키료가 만화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두 가지가 남았다. 타치키료가 예언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두 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다. 타치키료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지역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해안가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타치키료가 1991년 8월 20일 날 꾼 꿈으로 그녀는 꿈속에서 일본 후지산이 분화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두 가지 예언이지만 타치키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사라고 한다. 아울러 타치키료는 후지산 분화와 요코하마 쓰나미가 발생할 시기도 두리뭉실한 다른 예언과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이 두 참사는 2026년 또는 2031년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타치키료의 예지몽 만화책이 큰 화제가 되자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간했다고 한다. 그 후 그녀가 추가로 예언했던 것들도 알아보겠다. 타치키료 그녀가 최근에 인도에 갔을 때 꾼 꿈이라고 한다. 보통은 한 번만 꾸기도 하는데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꿀 때에는 확실성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최근에 두 번씩이나 꾼 예지몽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과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에 있는 해저의 분화로 인해 큰 파도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서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다. 그 거대한 쓰나미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 3분의 1 또는 4분의 1 쓰나미에 삼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원지를 향해 두 마리 이용이 항해하는 장면도 보았다. 타치키료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는 시기까지 언급했는데 이 쓰나미는 2025년 7월 5일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난 이후의 세계는 굉장히 평화롭고 밝은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언도 덧붙였다. 타치키료가 과거에 시연된 예언 내용들도 대단하지만 아직 시연되지 않은 그녀의 또 다른 예언들도 엄청 놀라울 뿐이다. 그동안 에드가 케이시와 타노스님 등 많은 예언가들의 예언에서도 미래의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일본 열도 침몰설을 예언했는데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타치키료 그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2025년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나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아주 조금만 덜 피해를 입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예언들을 마주하며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와 시대마다 예언가들이 했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7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2019년 12월 8일에 발표한 예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으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10년 안에 세계인의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딘쿤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언한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딘쿤츠의 소설 어둠의 눈에서 언급된 바이러스 우한-400은 중국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된 인공 바이러스로 400번째로 만들어진 미생물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은 가상의 이야기며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 우한-400의 치사율은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훨씬 낮습니다. 어쨌거나 어마무시한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의 향후 소설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그는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소설은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2045년에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중국의 동,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고무될 만큼 흥분되며 기대감으로 충만할 멋진 예언이 되겠지만 이 또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피터 자이아는 지정학 분석가로 지리인구, 국제 정치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의 경제적 추세와 패권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28일에 출간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인들이 난관을 극복할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추월하고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의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 한민족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말한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아야 할 숙제가 되겠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 블룸버그를 비롯한 해외 외신이 주목하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싱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제이슨 싱크 회장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그는 여러 강연과 저서를 통해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되었으며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그는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설명하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병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강연에서 자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말하며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자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날아가고 곧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에 그 바람이 뒤덮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은 영적, 물질적으로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녀의 예언이 과연 맞을까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석학 차크 아탈리 역시 자신의 여러 저서와 강연에서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세계 경제 예측과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긍정 경제를 주장하며 한국은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가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곱 번째 예언가는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입니다. 그는 대육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2020년 4월 14일에 발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며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 한 명인 에드거 케이시는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한 미국의 인물입니다. 1877년 3월 18일 켄터키주 호킨스 교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시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중학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돈이 부족하여 농장의 일꾼과 구두방 점원, 서점, 직원, 보험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24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에 걸려 체면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중학교 과정이 전부였지만 체면 상태에서 그는 난해한 의학 용어들을 줄줄이 말하며 심지어 적절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리딩 상태인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어른이 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역시 그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타인을 위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영자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리딩을 통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1910년에는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체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뉴욕 타임스지 기사가 실린 이후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수천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결코 헛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리딩 중 했던 예언들은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데 그것은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인 치유, 환생 등 영적 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는 많은 것도 있고 아쉽게도 빗나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집 앞에는 리딩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편지들은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체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억을 읽어내어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합해지면 그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두뇌는 신이나 또 다른 영혼과 접촉하는 일종의 컴퓨터 단말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에드거 케이시는 우주의 온갖 소리, 빛, 파동을 읽어내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자체의 대변동, 즉 지구 자축 이동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 중에는 정확히 맞는 것도 빗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험과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예언이란 100%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며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맞는 예언에 환호했고 비판자들은 틀린 예언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드거 케이시가 쓴 윤회의 비밀에 기록된 것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유럽에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미국 서부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백만의 가축을 도살하고 소각합니다. 2.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의 생물물리학자들은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3.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고 구조된 외계인은 용자리 성의 한 행성이 바로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의 실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에서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저술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4. 2001년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5.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수천 명의 대형 주식 투자자와 펀드가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부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6.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잡초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특효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모르핀보다 더 지독한 중독 증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7. 2명의 미국 재벌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한 명은 미디어 재벌,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 및 전자 관련 재벌로 이들의 기부금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8.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각 민족들이 독립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을 예견했고 광우병과 소련 해체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일본, 유럽, 극지방의 지각변동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특정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지금의 기상이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진다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땅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두렵기만 하지만 예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다른 비켜간 예언처럼 비켜가길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에드거 케이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최면 상태에서만 리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드거 케이시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리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리를 위한 리딩을 해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한 리딩만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에드거 케이시가 영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 후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의 리딩은 아내인 에반스가 주도하였고 비서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리딩은 고민이나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니 그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최면 치료 중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해보니 그녀의 숨은 사랑니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사랑니를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제거하니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 사랑니 하나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최면 상태는 에드거 케이시의 몸의 다른 영혼, 즉 신의 개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잠만 잔다고 하여 어찌 타인의 고통을 알며 그 해결 방법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빨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 대표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은 초련의 몰락과 세계 2차 대전 등이 있습니다. 그 시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해 각계 유명 인사들이 에드거 케이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31년 명상 초감각의 메커니즘, 영적 치유와 꿈의 해석과 타오 세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과 토마스 에디슨 등이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살아생전에 약 5천여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리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질 변화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또한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현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 대변으로 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년 내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남과 북쪽의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치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저부의 대부분은 기타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 예언 중에서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연안과 해수면에서 아틀란티스 사원의 자해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드거 케이시는 2년 동안 약 700번 이상을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고도로 발달해 있던 전설의 대륙 문명은 3차례에 걸쳐서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낙원 문명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홍수 있던 노아의 홍수 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아직까지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의 파멸의 원인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틀란티스인이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틀란티스가 다시 도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고 반드시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로 인해 한국도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변화도 예언하였는데 특히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의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여파로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의 붕괴와 완전히 빗나간 공산국가인 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향해서 단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은 1923년부터 기록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케이시 예언 중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세계 2차 대전과 소련의 몰락에 관한 것은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믿었고 남극과 북극의 위치가 뒤바뀌고 대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가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일 216. 라이프 리딩 기록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AR 영국의 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과 같은 심령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찾아오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면 상태에 들어간 후 그들의 전생 기록을 읽고 처방하는 이타행을 실천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척중했지만 빗나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예언들은 그저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랍니다. 좋은 예언만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매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괴한 미래를 예언했던 제철소 기술자.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해괴한 미래를 예언했던 제철소 기술자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차드 세이버는 1943년 7월 미국의 연상 전문 잡지인 어메이징 스토리스에 자신의 글을 실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주의 한 제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해괴한 예언을 담은 글을 세상에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편집장은 세이버의 글을 버리려고 했지만 후에 새로운 편집장이 된 레이 팔머가 이를 저장하고 교정하여 1944년 1월호에 실었습니다. 이 글은 당시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차드 세이버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계와 기술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주변의 제철소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제철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세이버는 자연스럽게 기계와 금속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세이버는 학교에서 과학과 수학에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이는 그가 기술자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역 제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철소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는 기계와 금속의 작동 원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이버는 제철소에서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인류에게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세이버는 제철소에서 일하면서 기계와 기술의 발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로 인한 파괴력을 보면서 그는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그가 예언을 하게 된 주요 동기였습니다. 또한 세이버는 자신의 예언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는 과학 잡지, 기술서적, 그리고 당시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세이버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기술을 다루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글은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의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차드 세이버의 이야기는 그의 독특한 어린 시절과 제철소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그의 예언과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글은 당시에는 미스터리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통찰력과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했던 예언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해괴한 미래를 예언했던 제철소 기술자 리차드 세이버. 그는 1943년 7월 미국에서는 연상 전문 잡지 어메이징 스토리스에 자신의 글을 꼭 실어달라며 편집인 앞으로 기이한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제철소 기술자로 밝혀진 세이버는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편집장이 버리려고 했던 세이버의 투고는 후에 새로운 편집장이 된 레이 팔머가 저장하고 있다가 문장 전체를 제대로 교정한 후 1944년 1월호에 실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당시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미스터리를 소개해야 했던 잡지사 입장에서는 세이버의 다소 황당한 글이라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판단은 대중들이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언이란 미스테리는 대중들에게 나름 인기도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잡지를 읽고 좋아할 독자들을 위해 그 글을 싣기로 했습니다. 세이버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게시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한 그 기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세이버는 어느 날 밤 제철소에서의 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운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꿈속에서 이상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으며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세이버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성과 그로 인해 인류가 직면하게 될 재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세이버에게 이러한 경고를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기술을 다루도록 촉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버는 이 계시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를 받은 후 세이버는 이를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계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고 이를 어메이징 스토리스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하고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리차드 세이버의 계시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글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세이버의 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지구에는 아틀란과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두 문명이 존재했으며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처음 이 글을 접하며 바로 에드거 케이시와 루즈 몽고메리가 떠올랐습니다. 두 예언가 역시 아틀란티스가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전개된 리차드 세이버의 글은 1944년 1월호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저 전설로만 여겨지던 아틀란티스가 실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1944년 어메이징 스토리에 실린 세이버의 글에서도 똑같이 아틀란티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저 전설로만 여겨졌던 아틀란티스가 실제 존재했나? 라는 강한 믿음으로 변한 듯합니다. 아무튼 다시 세이버의 경고성 예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래전 지구에는 아틀란과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문명이 존재했으며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왔던 이 거인 종족은 지구의 거대한 도시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을 동원하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 노동력을 대신할 소인족을 창조했으나 거인족들이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을 멸시하고 멋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인족의 진정한 창조신이 태양방사능으로 그들과 그들이 창조한 소인, 노예들의 살갗에 치명적인 해를 입혀 이들을 모두 파멸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틀란과 타이탄 거인 종족이 자신들을 창조하고 우주까지 창조한 신들인 것으로 알고 섬기던 소인들은 태양방사능의 피해를 입자 거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며 섬기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인족들이 자신들이 창조했던 소인족을 내팽개쳐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대로 태양방사능에 노출된 소인들은 몰골이 흉측하게 변하고 살같이 검고 빨갛게 변하며 고통스러워하다 전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수지만 살아남은 소인족들은 거인족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만 2천년 전쯤 거인족들이 불시에 지구를 떠나자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과학 문명과 선진 기술들을 넘겨받은 소인들은 자신들만의 문명 개척해가면서 그때부터 내부에 계속 자신들만의 문명을 건설했고 그들은 타이탄의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보다 태양방사능에 잘 견딜 수 있는 오늘날의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여러 인종들로 나누어 그들을 지상에 보내며 누가 태양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나 실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이버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은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이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무중력 비행물체를 이용하였던 소인들이 지상으로 나온 모습이 목격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목적은 현 지상의 인간들을 창조한 지 1만 년 안에 태양 방사능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진화시켜 진화가 성숙하면 인간의 육신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과거와 같이 살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레이 외계족들이 지하의 특성에 맞게 발전한 소인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타이탄의 기술로 창조한 인간의 진화 작업이 끝날 시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실험용 인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태양 방사능을 잘 견딜 수 있는 현 인류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과학기술로 발전했을 때 지구상에서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그들이 다시 지상으로 나와 인류의 육신을 복제하여 지상에서 불편 없이 살 것이라고 세이버는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어느 망상가의 헛된 상상력이라고 여겨졌을 세이버의 예언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무조건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조명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이버가 말하는 타이탄의 거인족이란 아누나키를 뜻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아누나키 역시 거인 종족이라고 알고 있으며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이 행성을 떠나 다시 돌아온다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아누나키가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세이버의 글에서는 아누나키는 소인족을 창조하였고 그 소인족들이 아누나키가 두고 간 기술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한 점이 그동안 알려졌던 인간 창조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독특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버가 말하는 소인족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색 외계인 즉 그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타이탄이 남겨둔 기술로 많은 인종 다양한 인종들을 만들어 태양열에 살아남은 인간들만 현존하게 되었고 인류가 태양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했을 때 회색 외계인인 소인족들이 여전히 타이탄의 공학기술을 이용해 우리 인간을 대체할 즈음에 아누나키가 지구로 돌아와 우리 인간과 소인족을 모두 쓸어버린다는 경고성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세이버에게 이렇게 방대한 인류사를 들려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미국의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이나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가 아닌 이름도 없는 시골의 최철소 기술자에게 이러한 진실을 전해주었을까요?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 과학이 조금씩 발전하며 하나둘씩 미스터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의 모든 궁금했던 미스터리들이 더는 미스터리가 아니게 될까요?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로마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대 로마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아는 로마 제국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던 곳으로 이탈리아 칼데라가 우거진 서안의 나폴리에서 약 30km 떨어진 휴양지였습니다. 시인 장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의 변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위대한 웅변가 키케로는 망가에서 태각하는 연설을 작곡했고 시인 버질과 박물학자 플리니는 회춘하는 공중목 욕탕이 닿는 곳에 거주지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들의 법적인 일을 수행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파들은 파티를 위해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은 수중 도시가 되어버린 그 당시 최고의 유명 인사들의 아트이며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바이아였습니다. 강력한 정치가들이 해변가에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온열, 스파와 모자이크 타일 수영장으로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바이아는 단순한 휴양지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이 깃든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심해 속지하, 세계로의 입구가 있다는 전설로 잘 알려져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아에 깃들어 있는 전설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여성 시빌과 관련된 전설로 유명합니다. 시빌은 바이아 근처에 위치한 지하세계 입구를 지키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나가는 곳에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빌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신성한 지침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쿠마의 시빌은 그녀의 예언을 통해 로마의 운명을 예고했으며 이는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마의 시빌은 로마 왕국의 마지막 왕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에게 예언서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예언서는 로마의 미래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로마인들은 이 예언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쿠마의 시빌은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0일은 아폴로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능력은 받지 못해 수세기 동안 늙어갔다고 합니다. 쿠마의 11일 로마 왕국의 마지막 왕인 루키우스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를 찾아가 예언서 9권을 바치며 막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르키니우스는 웬 볼품없는 노파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형편없는 책을 팔려고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10일은 3권을 불태우고 나머지 6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타르키니우스가 이번에도 거부하자 10일은 또다시 3권을 불태운 뒤 마지막 3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권했습니다. 타르키니우스는 그제야 그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3권을 원래 가격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로마로 가져가서 유피테르 신전 아래에 있는 지하실 석관에 보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타르키니우스 혁명으로 축출되면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선 후에도 10일의 예언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2명이 예언서 관리를 맡았고 기원전 367년에는 귀족과 평민각 5명씩으로 구성된 군의 벼슬아치들이 예언서를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전직 집정관이나 전직 무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 직책을 맡았고 다른 모든 공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서들을 철저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평생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된 예언서를 살펴보고 특정 문구를 찾아내서 원로원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쟁에서 패하는 등 국난에 처할 때마다 예언서를 살펴보고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예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로마 정부가 예언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수많은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90년 알리아 전투 패전으로 로마가 트인 게 짓밟힌 뒤 독재관 마르쿠스 퓨리우스 카밀루스는 신전을 재건하고 정화를 실시하는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지 알아보기 위해 10일의 예언서를 참고했습니다. 기원전 218년 겨울 한니발 바르카가 이끄는 카르타고 군이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자 로마인들은 10일의 예언서에 따라 대규모 희생제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한니발이 연이은 승리를 거둔 끝에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 7만에 달하는 로마군을 괴멸시키자 원로원은 예언서에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으라는 예언을 발견하고 그리스인 2명과 갈리아인 남녀 2명, 총 4명을 포름에 생매장했습니다. 기원전 205년에는 예언서에서 신들의 어머니를 로마로 데려온다면 낯선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로원은 키벨레 상석을 프리기아에서 모셔오기로 했고 기원전 204년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라입이 주관하에 상석이 로마로 옮겨져 승리의 신전에 놓여지고 특별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재난이 닥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대 시빌라 예언서는 라의 내전이 진행되던 기원전 83년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원로원은 사모스, 시칠리아, 에트루리아, 아프리카 등 각지 사원들의 사절들을 보내 시빌라가 남겼다는 예언서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후 각지에서 모인 예언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한 뒤 기원전 76년 푸블리우스 비니우스 마르쿠스, 오타스 루키우스 발리우스 등이 약 1000권에 달하는 예언서를 편찬했고 퀸투스 크리누스가 승인하여 새 예언서로 확정한 뒤 재건된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하였습니다. 기원전 57년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 추방된 이집트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원로원에 자신을 파라오 지위에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로원은 관리자들로부터 예언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집트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외교로 해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총독 아울루스 가비니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원전 55년 이집트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아를 접수한 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4년 티베르 강이 범람하면서 로마시가 피해를 입자 로마인들은 이를 신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 여기고 가비니우스를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가비니우스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원 덕분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44년 초 로마 전역에 오직 왕만이 파르티아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예언이 시빌라서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파르티아 원정을 행하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예언서 관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루키우스 코타가 카이사르의 원정 시작 직전에 개최될 3월 15일 원로회 때 예언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시빌라 예언서의 재편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원전 12년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사망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지시에 따라 시빌라의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가 불태워지고
시빌라의 예언서는 팔라티노 언덕의 아폴로 신전 아래 금박 상자 2개에 보관되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에도 네로가 예언서를 접한 뒤 여러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등 로마의 역사 내내 시빌라 예언서는 매우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363년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 때 열람했음을 끝으로 더 이상 로마 정부에게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대중 종교,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그리스도교 신자이며 시인이던 루트리스 클라우디우스, 나마트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스틸리코가 405년 그리스도교도들이 시빌라 예언서를 불태우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도록 조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빌라 예언서는 이렇게 소실되었지만 오랜 세월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만큼 지중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모방한 시빌라 신탁이 동부 지중해 세계에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시빌라 신탁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였고 아테네 라스를 포함한 이 세계 수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그리스도교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낼 때 시빌라 신탁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고우 시대에도 쿠마의 시빌라의 예언과 이를 인용한 베르길리우스의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이아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원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언했던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이 깃든 곳입니다. 바이아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지각이 변동하면 육지에 있던 도시가 물에 잠겨 수중 도시가 되기까지 최고로 화려한 휴양지로 부각되며 많은 도시들이 최고의 스타들을 위한 쾌락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화려했던 문명의 꽃을 피운 곳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노 대승정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충격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다노 대승정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충격 예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승려 기다노 대승정은 외계인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우주인과의 대화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예언 아닌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이 우주인을 만나 앞으로 있을 지축 변화로 겪게 되는 대화란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곳에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에 관한 글이 있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영상을 만드는데 부족한 점 이해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불교계의 대승정 위치에 있는 기다노 대승정은 진원종 본각사에 있었습니다. 기다노 대승정은 상냥하고 품격이 있었으며 매우 서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업이 주재였지만 유치원을 경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히로시마 현해 선통사라는 절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1975년 7월 22일 낮에 글쓰기 작업에 몰두했던지라 자정 무렵에는 잠에 골아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여, 친구여, 일어나세요. 지금 커튼을 여세요. 라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는 목소리를 따라 일어나 창문에 가려져 있던 커튼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던 밤이었는데 동쪽의 어두운 하늘 쪽에 처음 보는 낯선 원반 하나가 빛을 내며 하늘을 가로질러 산에 착륙했습니다. 원반의 문이 열리더니 온몸에서 빛을 내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무리가 그곳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지구인과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원반과의 거리가 100m 정도였음에도 그들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언어를 연구했다는 듯이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 음성의 선명도가 워낙 선명하게 들려와 마치 앞에서 대화하듯 잘 들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여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 인자한 음성으로 자기들을 소개한 후 하늘에 있는 천체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우주에는 우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천체에도 각각의 모습으로 수많은 우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식, 사고방식, 기후, 그리고 정밀도 등이 제각기 다르며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낙원이요 큰 이상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에서는 천국 내지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친구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장차 일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환란 후에 펼쳐질 새 땅에는 우리 우주인이 일시의 구로 이주하여 무궁한 조화로운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선미의 극치를 이룬 지상 낙원이자 진정한 천국이지요. 조만간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였던 곳이 해면으로 돌출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듯 말해주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일본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진다는 내용을 통해 어렴풋이 일본 침몰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이어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쉽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지축의 변화로 환란이 찾아온다고 해도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인구수가 1억 2,300만 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일본 침몰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언이 사실이라면 1억이 넘는 일본 인구 가운데 20만 명, 즉 700명의 한 사람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니 백조의 손이라는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손만이 겨우 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주인은 세계대변에 대해 말하기를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1의 변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축으로서는 변동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형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회 만방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게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5,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25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대략적으로 12명 중에 1명꼴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파멸시키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지구의 많은 이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구는 더 빨리 파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많은 인자들이 좋은 생각, 즉 좋은 각성을 세상에 내보내 지구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지구의 균형은 조화롭게 되며 살아있는 지구의 자기장이 무너지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1975년도였고 그때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야 겨우 40억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인데 고작 40년 만에 인구가 2배인 80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기단호 대승정을 찾아온 우주인들의 예언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주인들의 계속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구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원반이 지속적으로 지구에 날아오는 것은 경고를 위해서입니다. 친구가 지내는 지구 중력의 자기장은 이미 교란되기 시작했으며 지구 공전궤도 역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천체 위치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지상의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과학자는 우리를 그다지 믿지 않으며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자료나 열심히 수집할 뿐입니다. 이어서 지구 지축에 관한 예언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구 축각도의 변화가 일어나도 지구인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때에도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챙기기 바쁠 것입니다. 조만간 지구에는 커다란 변동이 생길 것인데 바다 아래 있는 땅이 위로 돌출되거나 바다 위에 있는 섬들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지금의 세계 지도는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주인들은 기단호 대승정에게 일본에 대한 자세한 미래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일본열도 외측 지진대가 크게 확장됩니다. 시코쿠 규슈를 지나 야마구치현에서 동쪽까지 이르는데 서쪽은 올라가며 동쪽은 침몰할 것입니다. 한편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준 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남기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불어난 장래에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상하될 것이니 그때에 다시 만나자. 친구야 안녕.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나 뉴스로는 일본의 기단호 대승정의 예언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변동과 관련된 예언이 과학적으로도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지구의 극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단호 대승정의 예언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단호 대승정의 예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중률 90% 타라빅의 3차 세계대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적중률 90% 타라빅의 3차 세계대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1829년에 태어나 1899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양치기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은 그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신부인 자하리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타라빅의 예언은 다른 예언들과 달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라빅의 예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예언이 세계대전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히 맞추면서부터입니다. 타라빅은 2차 세계대전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후로 작은 전쟁은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큰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그날은 오직 10만이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예언들과 달리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 전쟁 이후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타라빅의 또 다른 예언들도 소개하겠습니다. 1890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는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의 가난한 양치기 타라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르비아 정교의 신부를 찾아가 자신이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성루크의 날인 10월 18일에 전쟁이 발발하며 3년 뒤에야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사는 마을 드리나강이 거꾸로 흐른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이 보는 미래를 모두 전했으며 신부는 이 예언을 적어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라빅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후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1899년 타라빅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성루크의 날인 1915년 10월 18일 독일군이 마을에 진입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대로 신부가 전쟁이 끝나는 해에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타라빅의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다른 예언들 역시 맞아떨어졌습니다. 타라빅은 첫 번째 전쟁 이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며 비뚤어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지도자에게 전 세계가 지배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엔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새 지도자, 유고슬라비아 초대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자신의 다리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는 오른발 절단 수술로 사망했습니다. 타라빅은 또한 발명, 석유 개발,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예언가들과 달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타라빅의 예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언은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신이 아닌 인간의 지능을 믿게 되며 결국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오랜 평화가 찾아오고 동양의 현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미래를 예견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예언을 남기면서 대강 맞추는 일종의 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는 것도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정도의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예언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제대로 파악한다고 해도 무사한 것이 지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타라빅의 여러 예언들은 그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눈치껏 때려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때려 맞춘다고 해도 그 역시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어려운 은유나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그의 예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여러 예언 중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세계대전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비뚤어진 십자가와 붉은 차르의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열리며 유엔이 통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슬라브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고 머리에 별이 새겨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다리의 질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 지하보도 지표면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석유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는 것이 광산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도 얼마든지 있었으니 석유 시추 작업을 통한 석유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이라는 예언은 달이나 화성으로의 여행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통해 조만간 시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는 예언은 텔레비전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미 실현된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문명인 타라빅이 텔레비전을 예언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의미하는 것이니 에이즈 같은 불치병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언 당시에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확실하던 때였기에 지금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패션을 예언했다는 건 역시 놀라울 뿐입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의 지혜가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예언은 여기저기 많은 예언가들이 하는 단골 레퍼토리라 이제는 조금은 식상합니다. 그러나 동양 곧 우리나라에서 현자가 난다는 예언이 워낙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예언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할 만큼 똑똑하지만 실상은 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을 뿐일 것입니다. 역시 많은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의 말씀 같은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간의 증오는 커질 것이며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기계장치에 더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예언 또한 놀라운 것이 요즘은 예전처럼 가족 문화에서 나홀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은 꾸준하게 지혜로워지지만 동시에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세력도 생겨납니다. 언제나 세계는 선과 악이 존재하니 분명히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진리라고만 해두겠습니다. 두 개의 큰 세력, 가장 크고 한난이 가장 강력하고 노한 이를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두 개의 큰 세력은 중국과 미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크다는 부분에서 왜 중국을 떠올릴까요? 보통은 가장 크다고 했을 때 땅덩어리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땅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맞으면 잠 또는 마비가 오는 폭탄 같은 포를 개발하여 전쟁에 쓸 것입니다. 예언도 신기한 것이 그 시대에 감히 이런 무기를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단하다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끝에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 중만큼 큰 한 나라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예언을 읽자마자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지만 큰 나라는 아닌 듯하여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를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나름 큰 나라라는 글을 본 것 같아 우리나라라고 우겨보고 싶습니다. 세계에 십자가가 있는 산에 숨은 이들은 기쁨, 풍요, 사랑만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탈출한 사람들 중 그곳의 음식들을 바로 먹는 자들은 독에 의해 죽을 것이고 금식하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언도 패스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탈출한다는 말일까요? 그나저나 금식은 제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쟁이 끝난 뒤 빨간색 머리에 고상한 인품의 남자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 머리면 분명 한국인은 아닌 듯하고 그가 러시아의 숲속에서 등장하는 미카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미카엘은 하늘과 구름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라고 합니다. 예언은 어쩌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나 관련된 뉴스로는 타라빅의 예언 중 일부가 현대기술과 사건들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라빅은 사람들이 땅에서 우물을 뚫고 빛과 속도와 힘을 낼 수 있는 금을 내뿜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석유 시추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늘을 여행하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착륙할 것이라는 예언은 현대의 항공기와 우주여행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라빅의 예언은 그 정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라빅은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예언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현대의 전염병 상황과 일치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라빅의 예언은 현대사회와 기술 발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예언이 얼마나 더 현실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송화비결, 격암유록, 그리고 정감록입니다. 이 중에서 정감록은 조선의 조상인 이심과 조선의 멸망 후 일어설 정시의 조상인 정감이 금강산 또는 가야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 건국 직후 불안한 민심을 배경으로 이 책이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정감록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영조, 정조 무렵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들 중에서 정감록이 최초로 언급된 예는 1739년 조선 영조 때 6월 9일자 승정원 일기입니다. 여기서 영조 임금은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화하고 사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정감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예언들은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추측합니다. 정감록에는 이씨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조선 왕조에 반대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탓에 조선시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민간에는 널리 퍼졌습니다. 정감록은 일제강 전기까지 많은 신흥 종교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감록은 필사가 반복되면서 판본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핵심 요지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씨를 두고 도령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 모반 사건의 판본에는 이씨가 망하고 김씨, 유씨, 정씨의 3국으로 나뉘었다가 최종적으로 정씨가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새 왕조를 세우기 전까지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지역인 승지로 피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승지는 현재 기준으로 경상북도 영주 시풍기 금계리,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 속리산 산속,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곡동,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월군으로 향하는 조양강,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산제일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승지로 지목된 곳들이 대체로 남부지방이고 때가 되면 그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정감록의 성지는 남부지방에서 먼 북쪽, 특히 서북평안도 지역이라고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봉기인 홍경래의 난이 농민봉기에서 정감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후 홍경래 이름과 더불어 정감록은 19세기 농민봉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큰 고을은 전무하고 상당수는 산속했고 바위 그늘 등 일반적 거주지로서 부적합하지만 대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즉 무릉도원이라는 생존주에 언급하는 베이스 캠프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와 조합하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 실제 숨어들기 최적의 지세가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정감록에 항상 언급되는 궁궁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의 해석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제각기 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학운동을 일으킨 동학접주, 손아중 선사가 마상 배꼽 아래에서 꺼냈다는 비결이 정감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크기는 15.6m로 절벽에 새겨졌습니다. 명치북은 배꼽에 봉인되는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절의 창건자인 검단선사가 비결을 써넣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구가 이 비결을 꺼내기 위해 봉인을 풀었다가 하늘에서 갑작스레 천둥과 번개가 내렸고 이구가 책의 첫 장을 열어보니 첫머리에 전라감사 이구가 연달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구는 두려워하며 다시 봉인하였고 중이 이 비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에도 정감록은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의 정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올 때마다 정도령 드립을 많이 쳤는데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창당과 1992년 대선 출마,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돌풍, 2010년대 들어서는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당시 총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예 정시 유력 정치인들을 패러디할 때도 종종 쓰이는 모양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본인이 2007년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정도령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제10대 대통령까지 나온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성을 가진 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영부인 북한의 역대 국가원수들 가운데에서도 정치성을 가진 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보다 드문 성씨인 전씨, 노씨 출신에서도 대통령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씨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마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예언이 맞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책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최초에 정감록을 썼겠지만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을 뿐 실제로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정감록의 명성이 높아지자 여러 사람이 그 명성에 기대어 다른 내용을 담은 정감록을 익명으로 집필하여 퍼뜨리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감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대충 내용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전 일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섬나라의 진인이 팩성을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광복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트루먼 독트린을 주창하여 한국 전쟁에 미군을 파병한 것을 이유로 당시 많은 국민들이 트루먼을 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 왕조가 도읍할 곳으로 꼽히는 계룡산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공주시나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계룡대 또한 계룡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당시에도 계룡산 아래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으나 세종시는 영기군 남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지역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가 좁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감록에 임진왜란 관련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정감록이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다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의 의미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도 정치와 탐관 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 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감록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3대 예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정감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정감록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정감록의 주요 내용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반영한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민중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문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감록의 내용이 후대에 계속해서 수정되고 추가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대와 세종시의 연결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감록의 전설과 연관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감록의 현대적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예언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러시아의 대예언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초로 달에 먼저 도달한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을 앞서 갈 유일한 나라였을 만큼 막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리스트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한때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의 예지몽 예언가 이반 미로슈니코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다루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예언가였던지라 좀 더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 저는 차후에 그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언가인 이반 미로슈니코프에 대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로슈니코프는 1802년 러시아 모스크바 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마을 외곽의 숲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년이었습니다. 1812년 10살이 된 그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그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외국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와 러시아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의 숙모가 병사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금속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그가 살던 모스크바로 몰려와 병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뒤덮여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12년 6월 24일, 실제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이 대륙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닥쳤는데,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그의 숙모가 실제로 프랑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러시아에는 기록적인 혹한과 폭설이 내렸는데, 한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60만 명의 병사 중 56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으며, 프랑스로 복귀한 생존자는 겨우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불과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로슈니코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모스크바로 모여들 정도로 그의 예언은 매우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립역사 문서 보관소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청년기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825년 23살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불쌍한 성도들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마을 뒤편의 산 정상을 가리키며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 신비한 꿈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해 아침이 되기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시성했나 그의 말이 허풍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이웃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26년 정교회의 수도승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자 그는 이 기이한 꿈들이 예지몽임을 깨닫고 이때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언으로 러시아 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미로슈니코프는 1867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파울로스 대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로슈니코프는 파울로스 대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러시아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주교시여, 러시아는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땅이지만 그 기운도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에는 큰 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에는 날카로운 올빼미의 눈과 늑대의 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나타나 러시아 왕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농노의 자식일 것이며 그의 몸속에는 몽골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러시아 왕조의 멸망이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일 것이며, 러시아 왕조가 멸망하고 120년이 더 지나면 러시아는 8개의 나라로 찢어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파울로스 대주교에게 미로슈니코프가 말했습니다. 파울로스 대주교는 미로슈니코프의 말에 크게 분노했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사제들에게는 이를 함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긴 내가 대주교라면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인 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지 정확히 50년 후인 1917년,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하며 러시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레닌의 아버지는 해방된 농노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로슈니코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그는 예지몽과 신비한 영감을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미슈니코프는 1902년 정확히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마시며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의 속에 태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9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세상의 변화는 물론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을 예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패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흘리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선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에는 극동 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민족의 것이며 공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것입니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족에게 있었으나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극동아시아 한반도를 향한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그의 9명의 제자 중 3명이 이끄는 무리가 극동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인지학회 회장 사카타 미치는 1986년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다고 일본의 역사학술지에 한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역사에 미로슈니코프가 남긴 미스터리한 행적은 아직도 그가 살던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무속신앙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 예언들을 접하게 되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동방의 등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경제 회복과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슈니코프의 예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국제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은 예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